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강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75페이지의 행정송의 가구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제라는 이름은 뭐야? 임시적인 구제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한자로 쓰게 되면은 임시가자를 쓰지를 않고 임시가자를 쓰려고 하게 되면은 그 하자 왼쪽에다가 나릴변 써야 되는데 왼쪽에다 사람인변 써요. 거짓가자를 씁니다. 예. 가짜 권리구제?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임시적인 권리구제 수단, 잠정적인 권리구제 수단, 이것을 우리가 가구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시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세처분이 나왔다 쳐보세요. 철거명령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취소를 제기하는 건 내 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소송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소송의 기간 동안에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는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독촉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까지 자진 납부하라 이런 거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냥 뭐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 붙이는 그런 거예요. 압류를 해버리게 되면은 법적으로 아무리 내 소유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처분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내가 환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내가 처분할 수 없게 이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막아놓는단 말이야.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매로 들어가요. 공매. 이거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가 뭔지는 알죠? 예, 입찰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공매에다가 붙여가지고 제3자한테 그것을 팔아버려요. 누가? 국가가. 국가가 내 대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원래는 뭐 해야 돼? 내가 세금을 낼 돈이 현금으로 없으면 그럼 내가 차를 팔아서라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스스로 그렇게 안 하니까 국가가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만 원, 뭐 5천만 원, 뭐 5천만 원 세금 안 냈다. 근데 내 차를 팔았어. 예, 걔네가 대신 팔았더니 뭐 7천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물론 그게 계속 유찰되고 안 팔리면 가격은 계속 다운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몇 번 만에 팔려가지고 이제 뭐 6천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5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경매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고 쳐봐, 한 200만 원이 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800만 원 차익이 발생하죠. 그 800만 원 차익 같은 경우에는 돌려줍니다. 그런 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세 5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경매 비용 걔네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 도중에 강제징수가 들어와가지고 내 걸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얼음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일시 정지를 시켜놓는 거. 그게 바로 가구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뭐 그런 거 말고도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철거 명령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우리 집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 우리 집을 스스로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을 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취소를 제기했단 말이지. 역시 또 소송 도중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고 확정 실행 비용. 계고도 아까 강제징수에서 독촉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런데 그때까지도 자진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그때는 확정, 영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집행 영장이 나오면 그걸 통지를 해줘. 이거는 이제 대집행 실행으로서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보내주는데 영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강제 철거를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대집행 책임자 누구를 보내게 될 거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들 건데 돈 준비해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영장 통지를 한 다음에는 이제 당일이 되면은 대집행 실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철거를 들어가게 됩니다. 모르겠죠. 집중을 하고 있어. 별것도 아닌 내용이야. 뭐 집중을 하니까 뭐 좋긴 한데. 난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봤다.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뭐 계속 실림덕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걔네들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 시험 직전이어가지고.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받아 적는데 바빠가지고, 근데 나도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 의자 갖다 놓고 한다고 했잖아. 바 의자 갖다 놓고 책은 이미 다 봤고 몇 회도 우리가 했고, 그래서 맨날 새로운 자료 생산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나도 이제 처음 보니까 나도 막 집중하고 있고 애들도 계속 받아 적고 있고 서로 눈을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혼만 내.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래야지 끝까지 공부를 하죠. 집중하니까 역시 기본 강의 느낌 나네. 기본 강의야. 이게 기본 강의야. 저쪽도 기본 강의 시작되면 이렇게 애들이 막 똘망똘망 하거든. 이때 되면은 이쪽은 안 그래요. 이쪽은 똘망똘망 하면 점수가 나와. 나오는데 저쪽은 애들이 이제 쏟고 있는 거죠. 기본 강의 다 알아도 점수 안 나오거든요. 뒤에가 더 힘들거든. 아무튼 그래갖고 데이지팽 실행 강제 철거가 들어가요. 그냥 부셔버렸단 말이야. 부시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비용 납부 명령.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뭐냐는 거야. 내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우리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인 것인데 이미 다 철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어떻게 권리를 회복할 거야? 권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런 걸 우리가 권리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겨봐야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 권리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안 되니까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협의 수익 금결로 각하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목적 달성 불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소액이 없어서 각하가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 바로 가구제야. 근데 지금 얘기한 가구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지 그냥 얼음 시킨다라는 의미였어요. 얼음 일시 정지를 시킨다. 근데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영업허가가 안 나오고 거부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겠지. 근데 또 소송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거는 저쪽에 소송을 얼마나 오래 끄냐에 따라 달라요. 뭐 형사든 민사든 다 마찬가지야. 여기서 수업할 때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셨었나? 벌써 그럼 거의 일주일 다 돼가는 거네? 그때가 월화였잖아. 그죠? 그렇군요. 우리 유시민 씨가 울어버렸습니다. 그죠? 하여튼 국민들의 명이다. 유시민은 다시 정치에 복귀하라. 복귀해야 돼요. 그런 또라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멋있잖아요. 그죠? 괜히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막 그런 거보다 맞는 말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노회찬 어저께 의원님 얘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철저히 동의를 하거든. 그 박중훈 씨가 추도사 하면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아무튼 그분은 계속 초지일관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고 나는 이제 그쪽 삶을 살다가 이쪽으로 도망왔지만 난 비겁자죠. 지금 하여튼간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드니까 막 여름에 이럴 때 선거운동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춤출 때도 힘들지 않아. 그죠? 그래도 그냥 추면 돼요. 연설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 근데 문제는 날씨가 완전 더워버리게 되면 나도 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는 학생이 이렇게 많아야지 강의를 하는 맛이 나거든. 이거야 이게, 그치? 이게 선거할 때나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앞에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눈을 동글동글하면서 내 말이 맞구나 막 이렇게 박수를 쳐. 아니면 누가 나한테 병이라도 던져야 돼. 욕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전투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 진짜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런데 덥잖아?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중훈 씨가, 그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노회찬 씨한테 형님 좀 쉬었다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대요? 아우야, 핸드폰은 다 방전돼야 충전하는 거다. 아직 내가 방전이 안 됐다. 방전될 때까지 우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철저히 동의를 합니다. 에너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관리. 그래서 우리 여기만 오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저쪽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는 기본 가니까 시간이 막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그런 소리예요. 너 아직도 에너지 관리하냐? 그래요 나한테. 에너지 관리가 뭐냐? 너 고등학교 때 맨날 그딴 소리 하고 다녔다고. 그 에너지 관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컨디션 상태를 보잖아요. 그죠? 컨디션을 다시 업시키기 위해서 항상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을 해요. 지금도 뭐 그렇게 기상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거의 거의 군인처럼 키워놔가지고, 군인도 아닌데 군인처럼 자기가 그죠? 군대 내가 빡센 데 갔다 왔지.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면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 운동을 해요. 2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이제 뛰고 막 역기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업되잖아요. 그럼 나의 이제 에너지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오늘 에너지가 있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제 몇 시까지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몇 퍼센트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재요. 그리고 움직여. 안 그러면 페이스 꼬여버리게 되면은 저녁 때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안 하다가 하던 놈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저녁 때 집중이 안 되면 졸립잖아. 독서실 가서 자고 그러면은 독서실비가 아깝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밖에 나가 당구를 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랬거든. 요 건물 딱 올라오면서 올라가서 내가 몇 퍼센트를 사용해야지 밤에 오늘도 밤을 새야 되는데, 작업을 했을 때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패스원에서 30%를 사용하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좀 낮추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방전이 다 됐을 때까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 사람이 후회가 없어.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한 삽이에요. 마지막 한 삽. 이 한 삽에서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시험도 맨 마지막 순간이 그 사람의 당락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봐 소용없어요. 노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살살 해도 돼. 마지막에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못 붙을 시험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마지막에 그 한 달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시험 직전에 해버린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야? 밤새 공부하고 나서 낮에 앰플 먹는 멍청이들. 이런 거야. 밤에는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직업이니까 밤에 자꾸 책을 쓰고 그러는 거지, 마감 일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공부라는 건 1년의 페이스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밤에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있는 텍스트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입체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계속 가지치기가 되면서 이게 연상되고 저게 연상되고 이게 연상되고 저게 연상되고, 이건 뭘까? 그렇다면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지 그게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 밤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밤에. 지금 일주일째 밤에 도서관에서 계속 밤을 새고 있는데, 보면 진짜 멍청한 인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저씨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물론 그 인간들의 입장에서 내가 거기서 채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 근데 딱 보면 새벽 4시 5시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다 쳐자고 있는 거야. 집에 가 자세요 이거야.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밤엔 자고 낮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거를 버텨낼 수 있을 때 단기간 밤샘 작업을 한 5일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한 삽을 딱 꼽는 건데, 맨 마지막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안 돼 버리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매듭을 못 져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그치? 활용점정을 못 찍는단 말이야. 금광 그런 얘기 했잖아. 금광 기억나? 여기 아니야? 딴 데야? 알았어. 딴 데서 얘기했을 거야 내가. 금강. 그게 항상 저쪽에서도 학생들이 나한테 그러거든. 선생님은 어떻게 무슨 천기 누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정확히 찍냐고.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전국의 행정법 강사 중에 가장 껄렁거리지만 실력이 제일 좋은 게 난데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뭔지 알아? 마지막 한 삽이에요. 에너지 방전 직전까지 다 쓰고 잠든다, 이거거든요. 결국 잠들면 4시간 자야 되면 4시간 자고 5시간 자면 5시간 자요, 사람이. 근데 마지막 에너지를 남기고 잠들면 되게 아까운 거야. 버려지는 에너지거든.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금광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산을 사가지고 여기에 금이 묻혀있대. 그래가지고 엄청 막 포크레인을 막 팠단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이거 맹산이구나, 이런 쌍.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았어. 완전 헐값으로, 똥값으로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사가지고 그냥 재미로 한번 삽딱 꽂으니까 금이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삽을 더 파보고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면 언제나 후회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점수의 당락이 다 결정이 돼요.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시험장에서는 뻔뻔해지는 게 최선인 거거든. 여기 공무원 그게 안 먹히는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저게 먹혔었어. 옛날 우리 시험 볼 때는 난 끝까지 그 이름을 안 써요. 이름 쓰는 그 1분의 시간이 아까운 거야. 예. 왜냐하면 이름을 안 써도 원래 관리하는 그 감독관이 써주게 돼 있거든. 예. 그러니까 걔네들 내규상 보게 되면 뻥치는 거고요. 내가 다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쓰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막 달라고 해도 신경 안 써요. 네. 뺏을 테면 뺏어봐.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 막 얘네들이 1, 2분 전부터 돌아다니면서 내놓으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1, 2분 전인데 아직 안 끝났는데 네가 나한테서 이 답안지를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야.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나부터 걷느냐 이거야. 뒤에서부터 걷어오라 이거야. 앞에 있는 게 죄냐 이거지. 야, 아니면 동시에 걷어보라 이거야. 안 그러면 난 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1분까지 절대 그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뭐 시험이 다 끝났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면 우리가 보통 몇 분 안에 풀어요? 행정법을 3분 안에 풀잖아. 그럼 시간이 상당히 남는다고. 그러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분 정도면 다 풀잖아요. 예, 한국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5분 안에 못 풀면 시험은 끝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맞아요. 우린 3분. 3분 안에 안 풀리면 더 이상 2번, 3번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로 줘야 되는 거야? 영어로 줘야 되는 거지, 영어로. 그죠? 영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겨줬는데 만약 이래저래 해서 내가 70분에 만약에 다 풀었다. 그럼 30분 자? 그걸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지. 그러니까 풀면서 마킹하는 멍청한 인간, 이건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마킹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 마킹 막지 않아 절대 감독관이. 마킹 막으면 이제 그 새끼랑 싸우면 돼. 그죠? 안 뺏기면 돼. 뺏어봐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괜찮아.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삽까지 아까운 거 남기지 말고 다 해보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한삽 영어포가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단 말이야. 거부처분 취소 제기인데 노회찬 의원님, 유시민 씨, 유시민 씨 가라, 그쵸? 유시민 씨 가라, 정치에 가라 이거였어요, 그죠? 어쨌든 다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유시민 씨는 다시 정치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유 작가님 그만하시고, 네, 다시 정치 시작하시고. 여기 있었던 강사 형님들 중에서도, 네, 여기 하고 나서 그날 우리 수업하고 그날 밤에 맞네, 화요일 날 여기 수업하고 나서 우리 선배님이 오랜만에 식사하자고 밥 먹자고 그래서 밥 먹자고 해서 그냥 반주를 먹었는데 둘이서 막 1인당 소주를 한 4병 5병씩 소주 1병만 하자.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뭐 하나 더 먹을래? 그래서 뭐 그러죠 뭐. 네, 한 병 더 먹을래? 그럼 예. 시키세요? 예. 뭐, 이렇게 막, 먹다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하지만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또 강의합니다. 네,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살아남을 만큼만 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세상의 학원은 다 쓰레기다. 그죠? 패스원도 마찬가지고, 일비씨도 마찬가지고, 뭐, 공당이 제일 쓰레기고요. 학원이라는 건 애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악의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레기일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 쓰레기죠. 그래서 그날 형님들이 다 50이 넘으시고 이제 막 60 넘은 형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강의 그만두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도 이렇게 또 학비도 돼야 되고 막 아직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50 넘으면 잘 사람들이 안 써요. 한 50한 중반까지 정도? 50이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 아버님은 50대쯤 되지 않으냐? 그지? 50이 안 되셨다고 아버님이? 형님이시구나. 아버님이 아니라 그렇구나. 70년대생이란 말이야? 아버님이? 죽겠다. 그럼 나랑 학교 같이 다녔구만. 깜놀할 일입니다. 네. 내가 지금 얘기한 형님들은 60대 초반입니다. 6 앞에 때 태생들. 그래서 그날 내가 그랬지. 아주 신기한 아이템을 몇 개를 드릴 테니까 형님 이걸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동안 객관식 쪽과 주관식 쪽에서 이거가 있으면 시장을 완전 독점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런 식의 막 프리패스라거나 가격을 막 이렇게 할인 쳐버리는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아이템을 가지고 독점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내가 2개를 갖고 있거든. 옛날에 2개 회사 대표들하고 그런 걸 추진을 하다가 뭐 주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된 적이 2번 있었거든. 아이템 죽이거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껏 우리나라 학원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60대 형님들이 1세대, 그리고 이제 여기 50대 초반에서 중반 형님들이 2세대고 우리가 3세대거든, 학원가에서. 그래서 1, 2세대 형님들의 대다수가 우리 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난다 긴다 했던 형님들이 지금 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심심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소일거리로 노량진에다가 우리끼리 돈 못 타서 학원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를 했거든. 어우, 찬성하시더라고. 재밌겠죠? 형님은 대표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하지요. 왜? 나는 현직 강사니까. 형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장학금 주면서 이렇게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1인당 한 500씩만 묻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이 동네는 싸게 한다 하더라도 다들 회사들이 지주머니에 들어갈 거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무리 싸게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아니 솔직히 뭐 신촌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뭐 그들은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게 목적이고, 그렇죠? 남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민족은 아남이 그래서 민족고대 아닙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 학원과 사교육의 시장도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애국적 학원을 하나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인프라와 내 인프라 합치면 그동안에 고대 출신의 강사님들을 다 모을 수 있다. 쓰레기 빼고. 쓰레기는 지금 안 하지 우리가. 그래서 충분히 모을 수 있거든요. 연락 다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한 층만 하면 되지 않냐. 한 층만 해서 애들 한 200에서 300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200에서 300인데 가격을 후려치는 것도 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뭐 레전드 다 돌아왔다 하는데 재밌잖아. 이거 어벤져스잖아. 그렇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의 대회를 한번 둘이서 이렇게 하느라고 많이 먹었죠. 그 얘기는 거부처분 취소의 유시민 교수인데, 그러니까 유시민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유시민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넥타이 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그지? 공무원도 뭐 넥타이 메고 출근합니까 지금? 아니잖아, 그지? 운동화 신고 출근하잖아. 반바지 입고 출근하잖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책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뭐 또 멋있는 척을 한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고무고무너 이렇게 하고 오면 내가 강의를 못합니까? 참네. 강의 죽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좀 뭔가 다 잘못돼 있어요. 유시민이 그런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갔던 것처럼 난 다시 가주길 바라고. 그건 유심이 없는 정치판은 내가 없는 강의판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단아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실력은 제일 좋지. 왜냐하면 이단아들은 욕을 먹기 때문에 욕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책을 막 죽자고 보거든. 방법이 그밖에 없어. 안에서 막 힘들어 죽겠으면서 막 하루에 담배 막 100대 피면서 밖에 나오면 아닌 척하고 웃는 거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면은 또 공부하느라고 막 힘들어 죽.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밖에 나가 또 대중들을 보면 또 행복하고 뭐 이렇게. 그게 지쳐서 유 작가도 이제 글만 쓰겠다. 글 쓰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안 돼.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돼. 문재인도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들이 능력자가 많아. 능력자들은 그 힘든지를 알아.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못하는 인간들이고 정치를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한 번만 더 시험 봐봐. 그러면 이제 형님 좀 못하겠습니다. 저 안 돼요. 막 이렇게. 왜 못하는 거야? 제가 뭐 헌법을 이렇게 100점을 맞고 뭐 이렇게 민법을 100점을 맞고 이렇게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걸 견딜 수 없어 그냥 취직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들 보면 걔네들은 무조건 잡아놔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무조건 다음에 합격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려고 하게 되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정수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정수는 당연히 무엇이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무섭고.
도망가고 싶은 거거든. 근데 막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엄마 저기 3개월만 기다려봐, 내 합격하고 올게. 이런 애들은 30년 정도 걸리죠. 네, 건방진 애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영업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는데 시간이 만약에 한 2년이 걸린다고 쳐봐요. 근데 2년 동안에 나는 뭘 내고 있어요? 건물 임차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하게 되면 허가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첨부 서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저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임대차 계약서는. 그래서 내가 어느 주소에 몇 층에 어떻게 열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미 계약이 바로 됐잖아. 내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낸다고 쳐봐. 이게 지금 제 경험입니다. 한 달에 1,000에서 1,500을 냈거든, 한 달에. 그러면 건물주한테 나는 지금 상납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 학원 영업을 빨리 시작을 해야지, 학생들이 들어와 줘야지 우선 이걸 메꿀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당연히 시작한다고 준비한다고 직원 다 뽑아놨고 직원들 다 출근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시킬 일이 없네? 그럼 걔들 월급 안 줘? 줘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치? 보험료 나가지, 애들 월급 주지, 임차료 나가지, 그러고 있는데 난 영업이 시작이 안 돼.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막심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시적으로다가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좀 인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가구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내가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소송 도중에 우선 내가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부가 맞고 내 말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나는 영업을 접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업자의 지위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가구제에 해당한다 이거.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과세처분이라는 부분하고 철거명령이라는 부분하고 거부처분이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가구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우리가 집행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행정지. 그 다음 두 번째 거부처분 쪽에서 이야기한 걸 우리가 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처분. 임시적으로 처분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사전적, 적극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라는 판단은 뭐냐? 행정청이 판단을 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사후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사후적 구제수단. 근데 아직까지 행정청이 판단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런 걸 우리가 사전적 구제수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소극적 구제수단, 적극적 구제수단 있지? 적극과 소극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의 기존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과거로 돌리거나 아니면 여기 상태에 멈춰놓거나 그런 게 바로 소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철거명령이나 과세처분에서 얘기했던 건 뭐겠어? 그거는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가 되겠지. 그 다음 가처분은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무명항고 소송으로 예방적 금지 소송, 의무이행 소송 이런 얘기 했었나? 기억나? 예방적 금지 소송 들어봤어? 안 들어본 거야, 그치?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 4조에 항고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죠? 종류가 뭐뭐뭐 있어, 3개 있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개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얘들은 사후적 소송이에요. 사후적 소송. 그러니까 행정청이 먼저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전적 소송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이야. 근데 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려서 판결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사전적 소송은 지금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소송으로 방금 얘기한 예방적 금지소송, 의무이행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 이름을 아직 안 붙여줬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무명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무명항고소송, 이름을 안 붙여준 거야.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 외 항고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법정 외 항고 소송, 무명 항고 소송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지금 이거는 75년생이고 저기 앞으로 가게 되면은 행정소송의 한 개 한번 가봐요. 한 개, 두 개 말고 18페이지에 시험을 붙여주는 쌤, 매직쌤, 신민쌤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거기 보면은 19페이지 맨 밑에 법원의 재판작용 권력분립상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 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전소송으로서 무명한 고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리 권력분립 생각해보세요. 입법, 행정, 사법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했지. 법 제정, 법 집행, 법 적용의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권력분립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건 뭐하고 뭐가 바뀌는 거야? 입법하고 행정하고 바뀌는 거야? 그 아니죠. 행정하고 사법하고 바뀌는 거죠. 입법은 법 제정이 제일 먼저 우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행정하고 사법하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사법부의 판단이 뭐예요? 사전적 판단이 돼버리는 거잖아. 행정부보다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권력 분립이라는 건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해서 순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행정부가 제일 먼저 그것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선결권이라고 합니다. 선결권, 행정청의 행정부의 선결권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권력 분립의 내용이란 말이지. 사법부가 먼저 판단 내리게 되면 행정부의 선결권을 침해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입법자가 입법을 하면서 애당초 처음부터 이러한 사전소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럼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나온 얘기가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명한 고소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한 고소송에 행정소송법에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사후적 소송밖에 없다는 거야. 사전소송으로서 아직 행정소송법에 없는 거. 첫 번째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심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무슨 소송이다? 요구 소송이 되겠지. 그 다음에 침익을 대상으로 하는 걸 뭐라고 불러? 방어 소송이라고 하겠지. 요구 소송에 보게 되면 세 개가 있죠. 적극적 형성 소송과 음행 소송과 그리고 자기 의무 확인 소송입니다. 나한테 수익적 처분을 너는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야. 그 다음에 밑에 침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방적 금지 소송과 부작위 의무 확인 소송 있죠? 넌 나한테 그 과세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금지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부작위 의무 확인 소송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강한 건 뭐라고 했어? 형성소송이라고 했죠? 그 다음은 이행소송이라고 했고 그 다음은 확인소송이라고 했어요. 소송의 종류는 총 3개가 있다라고 했고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이 있고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형성소송, 그 다음이 이행소송, 그 다음이 확인소송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앞에 형성소송 부분을 밑에 침익적인 처분 부분 보시게 되면은 부작위해야 되는 거잖아. 침익적 처분은 우리가 부작위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법원이 대신해서 부작위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법원이 행정부를 대신해서 부작위 해줄 수는 없어. 위에 있는 적극적 형성소송은 뭐야? 이거는 법원이 대신해서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내주는 거야. 수익적 처분, 허가 처분을 내주는 거란 말이야. 처분 판결을 해주는 거야. 허가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판결의 형식으로 자기가 직접 법원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귀라고 하게 되면 자귀는 법원이 대신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작위는 대신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디서든 다 먹혀요. 우선 기준을 하나 잡아놓으세요. 자귀는 있지. 자귀 뭔가를 하는 거. 자귀는 대체적인 게 있고 비대체적인 게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법에서 우리가 행위 그러면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자귀 행위가 있고 부자귀 행위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자귀 행위라는 것은요 대체적인 행위가 있고 비대체적인 행위가 있어. 그러니까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책상을 옮기는 거라고 치게 되면은 이거는 타인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맞잖아.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가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 교실 나가는 거는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정뮤권을 해제하고 내 발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내 몸에 손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나를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 비대체적인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귀 행위에는 대체적인 행위하고 비대체적인 행위하고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어. 그런데 부작위라는 것은요, 그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부작위는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 부작위는 필연적으로다가 비대체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침입적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무조건 비대체적인 것이잖아. 부작위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를 대신해서 부작위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는 형성소송 쪽에 관련되는 내용이 없어요. 위에는 무명한 고송이 3종이 다 있는 거고, 밑에는 무명한 고송이 2종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적극적 형성소송은 죽었다 깨어도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건 심지어 권력 분립에 문제가 없는 행정심판에서도 적극적 형성심판이라는 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허가를 그냥 대신 내줘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부의 역할이 있어 없어? 행정부의 역할이 없지. 그럼 행정부를 뭐하러 만들어? 그러면 이권분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요즘 태세를 보면 뭐야? 뭐 사법을 믿을 수가 있나? 그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만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과 저 이렇게 2개. 물론 동일시하지 마세요. 네, 그럼 내가 감옥 간대. 내가 지옥 가요. 알겠죠? 네, 감옥은 그만 가고 싶고 이제. 네, 네. 감옥은 한 번씩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제발 이제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상에 관한 법률에는 스스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찾아내서 뭔가 좀 해줘야 돼요. 그죠? 불쌍하잖아.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우리 친구들 모임 카톡에 이렇게 뭐 밴드에 서로 전과자 저요 전원 전과자 뭐 이런단 말이야. 불쌍하잖아. 그렇지? 좀 불쌍해요. 네. 아니,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야. 취직도 안 되고 전과자에서. 내가 우리가 잘못해서 전과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 나빠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법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 법제도라는 게 정의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릇을 깨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그릇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도 맞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벌을 받은 것이. 그건 내 잘못이냐 이거지. 아니지, 이건 국가 잘못이라는 거지. 그죠? 좀 불쌍하잖아. 내가 생각해 좀 불쌍해.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것 같아. 전과자에서. 네, 그래가지고 억울합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오, 문재인님. 네. 우리 문재인님도 전과자인가? 아, 그렇구나. 그런 것 같다. 그죠? 맞을 거야. 문재인 대통령님도 전과자일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모르겠지. 아무튼 대신 적극적 형성성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부가 사라집니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지. 이건 너무 과도해 버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확인 있지. 이런 건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확인의 이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걸 여기까지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로 안 나오니까. 이런 의미예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면 버리세요. 우리가 하는 소송은 행위소송이죠. 그죠? 항고소송. 근데 민사소송이나 당사소송이나 이런 원래의 소송은 권리소송이죠.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어. 돈 빌렸잖아 그때. 기억나? 입금했잖아. 그거 갖고 있어 내가. 입금증, 확인증. 기억나지? 원래 다 이래요 사람들이. 그치? 돈을 줬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그치? 네, 그랬을 때 내가 대여금 반환을 해라. 시기가 됐다. 내놔라. 하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나는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환 명령 판결을 받아낼 수 있고 반환 명령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내가 집행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저 사람한테 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습니다. 라는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만 확인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난 너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 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 그래, 어이구야, 쭈쭈쭈. 그거잖아. 그치? 수고했네. 어이구. 권리 있다, 나 의무 있고. 근데 이행을 할 생각은 없지, 내가 또. 이렇게 해버리면 또 방법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또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또 이행소송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그냥 보세요. 그런 맥락으로. 사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그냥 그런 맥락으로 그냥 이해를 하세요. 문제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행정청 너는 갑이라는 국민한테 허가를 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자기 의무 확인 판결을 해줘. 그러면 행정청이 뭐라고 했어? 아이고 나한테 의무가 있었구나.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끝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행을 하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했겠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과 같이 이와 같은 명령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소송은 직접적 구제 수단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 확인 소송이랑 비교하면 그건 간접적 구제 수단이란 말이지.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으면 간접적인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확인의 이익, 보충성 원칙입니다.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나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 제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는 뭐로 나오는 거야? 예방적 금지 소송, 의무 이행 소송 이쪽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적극적인 소송은 너무 과도해서 인정될 수가 없고 그다음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행 소송이 가능한 이상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의무 이행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 이쪽으로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이제 무명한 고소송의 대표 주자,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수익적 처분에서는 의무이행 소송, 심익적 처분에서 예방적 금지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쉬운 것부터 봐봐. 예방적 금지 소송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무슨 판결을 구하는 거냐면 예방적이잖아. 이미 사전적인 심사라는 게 그 이름 안에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야. 금지 명령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금지 명령 판결.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철거 명령 하려고 그래. 나한테 과세 처분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위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이미 임박해 있어요. 임박해 있는데 아직까지 처분이 나온 건 아니죠. 아직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법원이 사전적으로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처분 쟤한테 하지 마라 라고 금지 명령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법원이 사전적 판단 심사를 하고 있는 거 분명하잖아. 그치? 분명하잖아. 분명하니까 이건 사전소송이에요. 왜냐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의무이행 소송은 선생님 행정심판에도 의무이행 심판이 있고요. 우리 의무이행 심판 봤지? 행정심판법 제5조 3무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 바로 의무이행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어떤 재결을 구하는 거야? 이행명령 재결. 아까 예방적 금지소송 뭐라고? 금지 명령 판결. 그러니까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어요 지금. 왜 없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방적 금지 소송은 금지 명령 판결, 예방적 금지 심판은 금지 명령 재결, 의무 이행 소송은 이행 명령 판결, 의무 이행 심판은 이행 명령 재결을 구하는 소송이고 심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거부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해도 의무이행 소송을, 의무이행 심판을, 그 다음에 부작위를 해도 의무이행 소송을,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지. 네, 부작위는 아직까지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행명령 판결, 처분 명령 판결, 즉 허가 명령 판결을 내리라 하게 되면은 이거 사전소송인 거 느낌이 와요. 그런데 거부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이 이미 먼저 거부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 내리면 이건 사후소송이지 이게 어떻게 사전소송입니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야?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야. 그죠? 눈에 보이는 걸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가짜예요. 뭘 인정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무이행소송은 부작위뿐만 아니라 거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말이야 사전소송이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야. 이걸 생각해봐. 거부처분이 나왔어. 거부처분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상황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에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에. 그런데 당시에 얘가 허가 신청을 할 때 1, 2의 요건밖에는 못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한 거야. 3번의 요건 못 갖췄지. 그래서 거부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거부를 당할 때까지 얘는 3번의 허가 요건을 못 갖추고 있었어. 그러면 이 거부가 맞는 거잖아. 거부가 맞는 건데, 근데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내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소송 도중에 아니 저 행정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네, 그런 게 있었네, 깜빡했구나. 근데 사람 또 고집은 있잖아. 소송을 제기해놨는데 내가 졌어 이렇게 또 청구 포기하는 거는 또 빨리단 말이야. 쭉 가. 쭉 가면서 내가 가서 빨리 가서 막 몰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몰래. 그래서 딱 3번 요건을 갖춰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보면 이 친구가 1, 2, 3의 요건을 전부 갖추고 있잖아, 신청인이. 그러면 거부가 잘못된 거고 얘한테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럴 때 의무이행 소송에서는 무슨 판결하냐 이거야. 이럴 때 처분 명령 판결 해준단 말이야. 해준다고. 그럼 생각해봐. 거부 처분 이때까지는 3번 요건이 못 갖춰져 있었어. 근데 판결을 하는 시점에는 3번 요건이 갖춰져 있지. 그러면 그 3번 요건을 갖췄다라는 그 사실 상태, 그 사실 상태를 행정청이 본 적이 있어 없어?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원은 그와 같은 사실 상태에 대해서 행정부보다 뭐 한 거야? 먼저 판단 내리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사전 소송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과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법령 상태가 바뀌고 사실 상태가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사후 소송은 그것을 고려하면 안 돼. 알겠어요? 취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A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지.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처분이 나올 때 그때 당시에 너가 잘했었는지 잘못했었는지 지금에 와서 나중에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건 사후 소송이야.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쉽게 생각해갖고 뭐 판례 보면 이런 게 있어. 공무원이 있단 말이야. 공무원이 너는 이 새끼야 출근만 하면 애들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이 새끼야 너 안 되겠어 아주 그냥. 그래갖고 파면을 했어. 파면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는 그러질 못해요. 왜? 이 친구는 여자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친구야. 그럴 리가 없어. 예, 그래갖고 얘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도중에 이제 얘가 억울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무슨 성범죄자인 것처럼 돼가지고 파면당하고 뭐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욕이나 먹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아 이제 여성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는 것을 이제 치료해 주십시오. 요즘 그 치료하는 게 된대.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나의 고소공포증도 치료할 생각이거든. 그거 다 이제 모든 걸 정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대. 이제 나와 똑같은 사람만 좀 더 만들어내면 돼. 그죠? 그리고 김비서는 왜 그랬을까? 모르는구나. 김비서가 왜 그랬죠? 모르는구나. 그걸 봐야 돼. 알았어요? 드라마 하나씩 보라고 했잖아. 그치? 어저께 마지막 회였단 말이야. 응? 박서준을 봐야 된다고. 박서준을. 알겠어요? 박서준을 봐야 돼. 남자가 봐도 멋있고, 그치? 응? 박서준을 보면 다음날 강의가 잘 돼. 응? 그래서 박서준, 김비서 왜 그랬는지 그걸 우리가 의문을 풀어야 돼.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이상의 감성파리로 풀더라고.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김비서가 왜 그랬는지 논증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봐야겠어. 중간 못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뭐가 그랬지? 어디까지 와다 멈춰서 김비서 때문에 그래 지금. 뭐였지? 뭐였어? 성희롱을 했다고. 그렇지. 성희롱. 그래서 정신까지 치료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얘가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거야. 정신적으로. 이제 치료됐죠? 그러니까 파면을 당했으니 나도 파면에 적합한 부응한 행동을 하자. 그래서 출근과 동시에 아주 막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성희롱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사건이야. 판례 있어. 야, 뇌물 사건도 막 이런 거. 강론 가면은 좀 웃긴 거 많아. 그러니까 또 딴소리 한다. 네. 이게 슬픈 거야. 나 이거 애들 웃으면 화나.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는데 파면을 당했어. 뇌물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심재룡 검사라거나 뭐 이런 하여튼 우리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되게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공격당해. 그죠? 하여튼 쓰레기 새끼들 아주.
그 일단 그 일베와 또 뭐지 하나 그 뭐지 워마드 그죠? 예 미친놈 미친년 그룹이잖아요, 그죠? 네. 그 나는 뭐지 그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 미친 것들이 노무현 노회찬 싸잡아서 노노노 하면서 욕을 막 하고 있더라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반대로 엊그저께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저기 뭐야 박근혜 그 탄핵 집회 그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던 그 옛날 여자 앵커, 응?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가서 애도를 하지 못할지언정 사람의 죽음을 놓고 비아냥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수 쪽 사람들은 아예 도덕이라는 게 없어. 그 인간들은. 우린 너무 도덕적이어서 자꾸 조금만 실수해도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하여튼 도덕 태어날 때부터 인성검사를 해서 다시 집어넣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돼.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 하여튼 쓰레기들은. 그죠? 왜 여기까지 왔어요? 워마드, 일베, 그 워마드가 또 일베 쪽에서 이놈들도 또라이인데 어저께 저쪽에서 그랬거든. 윌비스 사이트 전면에 내 이름으로 팝업 하나 띄워라라고 했거든. 우리 팀장들한테 띄울래 안 띄울래? 근데 선생님 제가 알아보고 그래서 내 이름 딱 걸고 거기다가 일베와 워마드는 여자니까 때릴 생각이 없고 그걸 그냥 해체만 시키고 일베충의 면상을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그 온라인 뒤에서 사이버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자.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토론을 하지 치고받고 싸우든지 미영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죽여버릴 테니까 와서 얘기 좀 하자. 윌비스로 찾아와라. 이렇게 하여튼 비열한 새끼들이죠. 뭐죠? 왜 그래서 워마드 미친년 그룹도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죠? 얘네들 여기서 나오는 그다음 자, 뭐 얘기한 거야 도대체? 빨리 다시 원상 복귀시켜. 뭐라고? 팔레. 그래 잘했어. 팔레. 그래 팔레야. 그 뇌물을 받았다고. 뇌물 받다 파멸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뭐 이렇게 징계 벌만 묻는 게 아니잖아. 형사 책임, 형사벌도 묻게 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민사 책임도 묻기 때문에 또 경찰들이 함부로 총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2심 유죄, 그리고 3심 가가지고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 뇌물받고 쓰레기다라고 막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행정소송도 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형사 기소도 돼 있는 상태고 두 개가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하니까 와이프는 그만 살아. 그리고 이혼을 했고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신 노모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딸내미 하나하고 아들내미 하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딸내미는 가출을 했고 그리고 아들내미 같은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결국 무죄라는 게 확정이 됐거든. 엄청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강론해 갖고 경찰법, 공무원법 파트 쪽에서 나오나 이 판례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웃는단 말이야. 이혼했고 막 사람 죽고 했는데 웃을 일이야 그게? 이거 심각한 문제. 지도 공무원이면서. 근데 제정신들이야? 니 파면 당하고 니 엄마 죽고 새끼야. 니 와이프 도망가고 새끼야. 애 새끼들 다 나갔다고 쳐봐. 너는 웃기냐 이게 상황이?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죠? 심각한 상황이죠. 성희롱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람이 뒤에 정말 원래 징계 사유보다도 더 많이 성희롱을 열심히 하면 파면은 적법이에요? 적법이야? 그 새끼 쓰레기니까 파면해도 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파면을 할 거면 다시 파면을 해야죠. 그죠? 전에 있었던 파면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 판결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 취소 소송은 사후 소송이라는 겁니다. 사후 소송 처분 당시까지만 존재했던 법령 상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판단을 하는 거야. 의무이행 소송이 왜 사전 소송인지 알겠죠?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처분 명령 판결이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다가 사전 소송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잘 생각을 해봐. 현행 법령상 현재의 사실 상태상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데 그 처분 당시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았었다라고 해서 내가 처분 명령 판결을 하면 이 처분 명령 판결이 판결을 선고할 때의 현행 법령에 위반한 데는 위법한 판결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허가를 내줄 수 있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처분 당시에 거부하는 게 맞았었다라고 해서 내가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역시도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는 의무이행 소송이 무엇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처분 명령 판결이라는 형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다가 사전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행송의 거부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사후 소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전 소송이야.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왜 헷갈리는 걸까요? 왜 헷갈릴까? 이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내가 주머니 1,000원이 있으면 500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1,000원짜리를 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꼭 1,000원짜리를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챕스틱을 쓰는데 말이야. 난 이걸 써요. 네. 이게 좋아요. 네. 이거 딴 거에 비해 제일 싸요. 싼데 나는 이게 좋더라고. 이렇게 바르면 이게 자꾸 부서지잖아. 이렇게 짜가지고 튜브를 이렇게 하는 게 난 좋더라고. 이게 제일 싸요. 없어 보인다고? 내가 편한데? 그럼 되는 거잖아. 내가 주머니에 1,000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8,000원짜리 챕스틱 편의점 왜 이렇게 비싸 요즘에 이게. 그죠? 이게 2,000원인가 이밖에 안 해. 근데 딴 건 막 8,000원, 9,000원 막 이러대? 내가 이거를 몇 개를 사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싸게 사면 좋긴 하지. 그치? 주머니에 1,000원 있다고 다 쓰는 거 아니잖아.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송이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전적 심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나 특별히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전 심사를 해야 될 요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 소송이면 사후 심사뿐만 아니라 사전 심사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1,000원 다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전 심사를 해야만 사전 소송이 된다라는 의미는 기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게 되는 거야. 거부 처분이라는 놈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분명히 사후 심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저놈을 사전 소송이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야. 아니 그러면 대학생은 항상 복잡한 수학을 풀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죠? 네. 어저께도 밤에 새벽 3시쯤에 이제 도서관에서 정말 이제는 너무 지루해. 그래 채점 똑같은 거 계속하는 것도 지루해요. 이제 재미없다. 그래갖고는 나 스스로 5분간 휴식 이렇게 하면 원래 복명복창 해야 되거든. 근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혼자서 5분간 휴식 그러고 나서 연습장을 딱 펴놓고 좋아. 나의 원래 인생 계획에 따라 46살 중반에 결혼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때 나는 이런 상태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려면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해야 될 게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과연 학생을 물론 여기서는 내가 학생 늘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해도 늘릴 수가 없어. 여기서는 노량진은 내가 늘리는 문제가 아니 시스템이. 그렇죠? 그래서 신림동에서 이렇게 해갖고 내가 몇 명까지 놓게 되면은 받는 계약금과 원래 강사료, 인강, 그 다음에 그에 다시 연동돼서 팔리는 교재의 개수,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구나. 좋았어. 그러면 우리 팀장들에게 미션을 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숫자가 되도록 만들어놔. 걔는 해야 되거든요. 내 제자니까. 그죠? 내 직원이었으면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 태생적으로 내 제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회초리를 맞아요. 그 직원을 때려요, 나는. 여기서 안 때리죠. 그쪽은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 단순 무식한 산수를 하고 있으면 나는 국졸입니까? 그런 게 어딨어. 다 갖고 와. 내가 수학 다 풀어줄게. 그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라고. 사후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의무행송이 사후 소송으로 전락하는 거야?
아니라고. 상황이 발생하면 할 줄 안다고. 상황이 발생 안 한 것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야? 의무행위성 분명사전송입니다. 알겠어요? 분명사전송입니다. 두 가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소송인 겁니다. 현재 이 사건에 있어서 사후심사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소송은 분명한 사전소송이다. 이 사전소송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요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사후적, 사전적 이 부분에다가 반영시키세요. 사전적이라는 측면 안에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방적 금지소송처럼 아예 눈에 드러나게 사전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사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 다음 위에 거 다시 한번 뭐라고? 소극적, 적극적. 예, 결국 뭐야? 개념법학입니다. 개념법학. 개념이 정립이 되면 법은 어려운 게 없어요. 개념이 정립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지. 소극이다, 적극이다. 뭐야? 적극이 아니면 소극인 거야. 정확하게는. 알겠어요? 적극이 아니면 소극. 적극은 뭐야? 적극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고 행위소송에서는 새로운 처분 효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거야. 소극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보통은 기존의 법률 관계로 되돌려놓는 거, 회귀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소극적인 거야. 앞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니까. 예, 적극이 아닌 게 소극인 것이고 적극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상태로 되돌린다라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겁니다. 개념 다 잡아놨지.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평면 하나 그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추가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먼저는 왼쪽에다가 사후 소송을 한번 이렇게 갖다 놔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사전 소송을 이렇게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뭘 갖다 놓을 거냐면은 왼쪽에다가는 방어 소송을,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요구 소송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소송, 그 다음에 요구 소송. 방어 소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침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지. 그래, 얘는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엔 소익적 처분을 해달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침익적 처분은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침익적 처분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했을 때, 오케이? 했을 때. 침익적 처분 나한테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수익적 처분 나한테 안 해줘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을 했다라는 것은 뭐야? 적극적 처분이 나왔다 이겁니다. 적극적 처분. 그러니까 적극적 처분, 침익적 처분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입니다.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적극적 처분에서 내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극적 구제수단만 있으면 되겠어? 아니면은 적극적 구제수단이 있어야 되겠어? 소극적 구제수단만 있으면 되는 거겠지. 침익적 처분이 나왔단 말이야. 뭐 또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은 수학 같은 거야. 내 몸에 딱 맞는 물건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네. 나는 보면 막 이렇게 막 믹싱돼 있단 말이야. 씨야 그게 뭐니? 막 그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알겠다고. 그걸 어떻게 보냐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알겠다고. 네, 무슨 말이야? 씨, 뭐 이렇게 되는데 행정법은 다다다다다다 다 끊어지잖아. 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네.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침익적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응? 과세처분이 나와야 문제지. 적극적 처분이 나왔어. 그럼 난 여기서 구제를 받으려면 과세처분에 나한테 의무가 부과됐잖아. 의무가 됐으면 권리나 이익 중에 이익 부분에 있어서의 침해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이익 침해 상황에서 내가 해소가 되려면, 권리가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겠어? 과세처분 없애면 되는 거잖아. 없앤다? 그게 바로 뭐야? 소극적인 거잖아. 있는 걸 없애는 게 소극적인 거잖아.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적극적인 거잖아. 그러면 이걸 없애면 되는 거라고. 없애면 된다. 소극적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소극적 구제 수단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은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 안 해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안 해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구제 수단이 있어야 돼? 거부 처분만 그냥 없애면 끝나는 거야? 거부 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되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허가까지 내줘야지 끝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얘는 적극적 구제 수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얘는 적극적 구제 수단이 이렇게 필요하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뭘 느끼고 있습니까? 적극은 소극을 만나고 소극은 적극을 만나야 된다고. 적극적 처분 때문에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으면 소극적 구제 수단으로 그것만 없애면 끝내는 거야. 그 다음에 소극적 구제수단 때문에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 구제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만나고 볼트는 너트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야. 여기서 나의 성적 편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 얘기한다고 종교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남자를 사랑하셔도 되고요. 여자도 여자를 사랑해도 됩니다. 그거는 자기 어떻게 해 그걸. 그치? 뭐 죽어? 그거 욕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야. 어?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돼.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욕 좀 해도 되잖아. 어? 그래, 그런 식으로 단순 논리 펴잖아, 사람들. 그래, 그럼 나 충청도 사람이야. 그럼 나 충청도 욕 좀 해도 되지. 나 서울에서 43년 살았어. 네, 그럼 서울 욕 좀 해도 되는 거지. 그래도 내 전라도 경상도 욕 안 하는 거야. 경상도는 하는구나. 대구에 1년 살아봤어. 됐어? 진주에도 1년 살아봤어. 그럼 됐잖아. 아빠 출장 갔을 때. 그럼 욕해도 되지? 전라도 안 살아봤어. 그래 욕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상하죠? 논리가. 그죠? 그래서 적극은 소극, 소극은 적극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4개의 상황을 전라도 안 살아보길 잘했다. 씨. 우리 아버지가 또 전라도에 또 출장을 한 번도 안 가셨었죠. 그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밑에다가 본체소송 깔아봐. 본체소송. 이 가구제라는 게 왜 필요한 거야? 가구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권리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야.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누구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지? 얘는 본체 소송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취소 소송을 우리가 본체 소송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집행정지나 가처분 이런 걸 우리가 보전 소송이라고 그래요. 보전 소송. 그러니까 본체 소송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권리 상태를 보전시켜 주는 거야. 권리 보전을 권리 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권리를 보전시켜 주는 소송인 거야. 그러니까 취소는 뭐라고? 본체 소송이고,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가구제 뭐야? 보전 소송이 되는 거란 말이야. 보전 소송. 그러면 이 보전 소송으로서 가구제라는 것은 본체 소송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본체 소송을 먼저 깔아보라고. 깔아보게 되면은 사후 소송인데 방어 소송이면 이게 무슨 소송이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 소송이 되겠죠.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송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요구 소송인데 사후 소송입니다. 아까 은맹소송은 사전소송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소송이야? 사후소송이니까 취소소송이죠?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어소송인데 사전소송이야. 아까 봤던 거 무명한 고소송 생각해야 되겠지?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말이야. 여기는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구소송인데 사전소송이야. 이건 아까 무명한 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 이래 될 겁니다. 이게 되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필요한 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후하고 사전, 내가 이거를 옛날 말로 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 난 언제나 명쾌할 거라는 그 기대감, 제발 이제는 난 힘들어. 알겠어? 아무리 내가 빈틈없고 완벽하긴 하지만 나도 인간미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또 인간미를 버렸지. 어떻게 됐냐? 이걸 막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그래, 법이란 원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 딴 선생님 다 이렇게 처리해. 알겠어? 원래 쉬운 과목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쉬운 과목이야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 별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또 내가 초딩식 강의로 바꿨지. 잘 봐봐. 사후하고 사전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이야?
사전적인 구제 방법이 훨씬 더 강력하죠. 훨씬 더 강도가 세지.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얘는 1,000원이야. 4호는 뭐야? 500원이야. 500원의 효과밖에는 발생을 못 시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소극과 적극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커? 적극이 더 큰 거지.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1,000원이야. 얘는 얼마야? 500원이야. 그러면 집행정지는 포켓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 주머니에 1,000원을 가지고 있지. 1,000원을. 그치? 얘는 1,000원을 가지고 있어. 이것만큼 권리구제를 살 수가 있는 친구야. 그 다음에 얘는 얼마를 갖고 있어? 얘는 2,000원만큼 가지고 있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평면 1, 2, 3, 4 평면에서 얘들이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야. 언제나 매직행정법은 1, 2, 3, 4의 Z 지그재그를 사용합니다. Z 알겠어요? 난 조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1, 2, 3, 4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는 사후죠. 사후. 사후 소송, 사후적인 구제만 하면 돼. 얘 500원짜리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사전이니까 얘는 1,000원이 필요하지. 이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뭐야? 소극적 구제 수행가 얘 500원짜리입니다. 얘는 적극적이니까 얘는 1,000원짜리다. 그러면 1번 평면에서 적절한 구제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해? 1,000원이 필요하지. 그치? 500에 합쳐서 얘는 1,000원 필요합니다. 2번 평면은 가게 되면 1,000원에 500원이니까 얘는 1,500원이 될 겁니다. 1,500원. 3번 평면이라고 하게 되면 1,500원이 나오겠죠. 1,500원. 이거 특허 낼까? 괜찮은데? 그 다음에 1,000원 들어가게 되면 이거 2,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2,000원. 2,0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요 1,000원짜리 집행정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정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면 되겠냐면 여기는 집행정지면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 여기서 가처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사치. 알겠어요? 사치. 사치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다음에 2번 1,500원 필요하지. 집행정지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가처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가처분. 그 다음에 3번 평면 같은 경우에 1,500원이죠. 가처분 가지고 들어와야지만은 가처분 들어와야지만은 임시적인 권리구제 가능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4번 평면은 2,000원 다 필요하네요. 다 필요하니까 역시 여기도 가처분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있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별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 하나 더 들어가시고, 요 가처분이라는 친구가 말이에요. 요 가처분 지금 보시다시피 가처분이라는 친구가 지금 방어 소송에도 배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래서 요 가처분을 종류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가이행이라는 친구가 있고 가금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가금지라는 것은 뭐냐? 임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야. 임시적으로. 가이행이라는 것은요, 임시적으로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임시적 금지 명령. 얘는 뭐예요? 얘는 임시적인 금지 명령. 을 하는 게 바로 가금지가 되는 것이고, 얘는 임시적 지위, 임시적 지위 인정, 지위 인정. 이게 바로 가이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에 쪽이 되는 거지. 요구 소송은 가이행으로서 가처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방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금지로서의 가처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방어 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그 다음에 요구 소송에서도 가처분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인정될 수 있어 없어? 예방적 금지 소송하고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이러한 소송 형식을 법에서, 행정소송법에서 인정을 하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행법을 해석해서 이론적으로다가 해석을 가지고 인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판례는 다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본체가 없는 거야. 3번, 4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3번, 4번은 본체가 없다고. 본체가 없으면
본체를 위해서 복무하는 게 바로 가구제 수단이 되는 건데, 본체가 없으면 가구제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 친구의 소송 도중 권리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필요한 건데 소송이 없다니까. 소송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1번 평면 같은 게 어떻게 돼?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있는데, 그런데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1번 평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집행정지를 가지고 충분히 가구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없잖아. 그쵸?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긴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맨날. 근데 이 거부처분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후적, 적극적 구제수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정지라는 게, 저기 원래 우리 행정소송법인 집행정지라는 게 사후적이긴 한데 쟨 소극적 구제수단이란 말이야. 그럼 소극적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고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거부처분만 없앤다고. 집행정지는 소송 도중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 거부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거부처분 취소해서 가구제를 도모한다라는 게 거부처분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싫어. 그랬더니 소송 도중에는 싫어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뭐 어쩌라고 나고. 그게 아니지. 소송 도중에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 그 얘기는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가처분이 필요하고 집행정지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근데 가처분이 지금 없잖아. 그치? 없잖아. 이게 안 되니까 과연 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가지고 이 가처분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가처분과 같은 효과를 만약에 못 낸다고 하게 되면 이건 가구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러한 집행정지는 신청할 실익이 전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야. 과연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밑에 봐봐. 얘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얘네들이 비슷한 놈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취소송이라는 것도 소극적 구제수단이잖아. 없애버리는 거라고. 집행정지도 역시 없애버리는 거라고. 둘 다 소극적 구제수단이고 둘 다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 이런 건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걸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과연 얘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행정지 가구제 문제 나오면 이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두시고, 요거 칠판 지우지 말라고 하시고요. 못 지우게 하고, 어떻게 내가 나간 사이에 지우지 마라고 썼는데 이걸 지우면 죽여버릴 거야. 그쵸?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분이고 요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